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하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10억이 필요해. 네. 근데 10억이 없어. 네. 내가 나중에 10억을 갚을 거니까 그때 갚을 10억을 내가 지금의 순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래에서. 네, 반갑습니다. 김mon기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경영 자문의 문성희 수석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리아 경영자문에서 문성희 수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들은 결국 그 많은 기업들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법인 설립이 다들 어려우시다고 하시는데 많이 어렵나요? 사실은 법인 설립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할 때 이제 뭐 법무사들을 통해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하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열어놓은 자기가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잘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거는 계획해가지고 설립을 할 건데 법적으로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법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법적으로 만든 사람의 선천적인 능력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법인 설립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그렇다 그러면은 선천적인 능력을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네. 이거를 대충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목적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선천적인 능력이 좋다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법인이 태어나자마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인이 좀 더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회사는 기회나 위험이랑 부딪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밖에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10개나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한 개밖에 없는 회사는 그 한 개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겠네. 예. 근데 10개나 있는 데는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실 법인 설립을 한다는 거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계획을 한다는 거는 이런 능력의 기반을 내가 먼저 상상하고 서류에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베스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했을 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네. 거꾸로 말하면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형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자본금, 주주 구성, 그리고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나중에 법인이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업의 목적에 제조업이 들어갔을 경우에 많은 지원금이 생긴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제조업을 넣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면 사실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요. 같은 제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제조업일 경우에 지원받는 사업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연구개발업으로 시작했을 때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정부는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에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딱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딱 자기가 잘 생각해서 딱딱딱 핀포인트로 넣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주 구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초기 자본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뼈아픈 경우가 하나가 있었는데 주주의 어떤 회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사업을 몰라가지고 잘 몰랐을 때였는데 창업지원금을 받고 싶었는데 저희 회사가 그 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주주 구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창업지원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창업지원금을 잘 찾아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주 구성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나
이익 분배랑 경영권이랑 관련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금 확보라든가 아니면 세금, 증여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이제 20, 30대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승계를 생각하고 막 그런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러면은 평생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계획 이렇게 짜면서 밑에 사업 계획도 짜셔야 되고요.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엑시트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냐 되지 않냐는 우선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일단 방향은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자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초기 자본금 이제 법인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뭐 100만 원 넣는 분도 있고 뭐 네. 1억 넣는 분도 있고 뭐 5억 넣는 분도 있고 하는데 초기 자본금이라는 거는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 설립자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냐랑 똑같이 보입니다. 단순히 그냥 맨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는지 정도가 아니고 대표의 사업 의지 그리고 창업자들의 사업 의지 그리고 사업의 방향 등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금은 사실은 많은 기관들이 맨 처음에 봅니다. 회사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꼭 보고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맨 처음에 5년을 좌우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이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제 2025년이 도래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분들과 개인 사업자 분들에 대해서 좀 전략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하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단 대출이란 단어 딱 했을 때 생각나시는 단어 있나요? 그냥 막 대출이랑 뭐 갚는다, 갚는다, 빌린다. 빌린다. 예. 그리고 그다음- 대출이랑 관련된 예를 들자면 금리라는 것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금리랑 그 한도도 있고 네. 또 어떤 거 있죠? 막 생각해 보세요. 파산, 예. 연대보증, 연대 예,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네요. 예. 보통 사람들한테 대출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원금이라든가 이자라든지 뭐 상환이라든지 이런 중립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 아니면은 뭐 대출 규제, 위험성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자본주의에서 대출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성공, 확장, 뭔가 머리에서 하나 끊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출은 사실은 특징적으로 두 가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미래를 끌어오는 힘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10억이 필요해. 네. 근데 10억이 없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야죠. 빌려야죠. 네. 내가 나중에 10억을 갚을 거니까 그때 갚을 10억을 내가 지금의 순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래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빌리는다기보다는 미래의 힘을 끌어다 쓴다는 생각으로 네. 대출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고요.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금융기관이나 네. 정부 기관에서 이제 뭐 신보나 기보 이런 데서 보증을 서주고 그랬을 때 어떤 기업에다가 융자를 할까요? 아무래도 신용이 좋거나 아니면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갚을 능력 좀 비전이 있는 기업? 많은 대표님들이 그 불만이에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돈 많은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은행은 딱 두 개 봐요. 음. 두 개 보는데 뭐냐면 돈을 잘 갚을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자를 잘 낼 것인가입니다. 음. 그 두 개를 맞추면은 돈은 잘 나와요. 대표님들 재무제표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보시죠. 자, 그럼 매출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순이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라는 거는 내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네. 이익은 내가 이자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사업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네. 내가 이 돈을 굴려서 이자를 내면서도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지.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자금만 투입되면 바로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신용등급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예 가능하면 창업부터 계속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것들이 준비가 되면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양적 부분 네. 예를 들면 한도라든지 네. 이자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 그거는 슬프게도 우리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최대한의 준비가 다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양적인 부분은 우리 기업한테 유리한 형태로 오게 마련입니다. 그것만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법인이랑 개인 사업자랑 좀 동일한 부분들을 말씀 주신 거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신용 등급이 회사의 신용 등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은행에 따라서는 개인 사업자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 사업자를 좀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케이스가 다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 세금 아끼지 말 것, 적게 낼 것이라는 또 키워드로 이제 문의 주셨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대표님들이 사실은 세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결국에는 우리 회사 통장에서 나가니까요. 그죠. 세금이라는 건 말이죠. 내가 합법적으로 번 돈에서 합법적으로 쓴 돈을 빼고 거기에 남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내가 경영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세는 어떻게 보면 기업 운영 점수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이 회사 법인세 많이 냈네. 물론 그 전에 뭐 이익이나 그런 것도 보겠지만 일단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법인세를 0을 냈네. 그러면 이 회사 안 되고 있나 보다. 일단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도 보고 이익도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겠지만 그런 거를 다 모아서 딱 한 줄의 과목으로 법인세만 딱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지 않나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사실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운영 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점수가 좋으면 뭐가 좋냐? 매출이 높고 이익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금 운용하기가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일단 돈이 많지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싸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급할 때 많이 받을 수 있고 적은 이자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호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호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세금은 공식적인 점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으로 돈 번 거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쓴 거, 거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금을 덜 내려고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덜 내려고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탈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탈세라는 게 아시겠지만 네. 전 세계에서 이 세금 관련해 가지고 제일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그리고 네트가 굉장히 촘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 카드도 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다 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잡히기도 쉬워요. 일단은 그거 자체만으로 회사의 기업 그 신용등급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게 대표님들이 사실 세무사분들한테 세금 좀 덜 내게 해줘, 세금 좀 덜 내게 해줘 이러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법인세 구간이 20%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의 구간의 거의 대부분은요, 사실 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사실은 세금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세금을 더 내고 네. 이자를 적게 내시라. 아, 그러면은 회사의 재무도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자를 계속 줄여서 내고 있잖아요. 회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보기가 좋아 보이면서 비용은 훨씬 적게.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 아껴서 내셔라. 아껴서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세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세금이 그런데요.
정부는요 단순히 기부금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기업이 사회에 환원한 부분, 예를 들면 채용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사업 참여라든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수출이나 아니면 해외 사업처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기업이 이제 힘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 감면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세무사도 다 모를 정도로 많아요. 뭐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잘 이용하면은 흔히 말하는 최저세율까지 낮추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1월에 준비를 시작하면은 그 해에는 최저세까지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잘 모르시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랑 이야기도 해보시고 주변의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재무제표는 멋지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는 그런 형태로 만드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하나 아셔야 되는 건 결손이 발생하면 법인세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금은 많이 내셔야 되되 아껴서 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다음에는 오늘 하지 못했던 마저 부분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예.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